아,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깜짝 놀랄 일인데요. IMF 세계은행이 비트코인 화폐를 채택하려는 엘살바도르 정부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바꿔 말하면 엘살바도르가 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을 하겠다 하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장 자체에 있어서의 비트코인이 어느 한 국가의 법정 화폐가 채택되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리고 이 IMF나 세계은행이 공식적으로 이에 반대한 것도 처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지금 현재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코인, 이 암호화폐가 앞으로 어떤 그런 구조로 갈 건가, 이거 계속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 현재 상장 폐지, 소위 말하는 코인 상장 폐지가 줄줄이 이루고 있는데 이게 전망이 어떻게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얘기들을 오늘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기술과 지원 요청에 대해서 협조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은 긴급자금으로 작년 4월에 약 3억 8,900만 달러를 빌려줬는데 추가 융자에 따른 10억 달러 융자는 해주지 않겠다 하는 거죠. 이 가장 큰 이유는 달러 중심의 현재 금융 질서가 무너진다면 너무 심한 표현인가요? 이것이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면 현재 달러의 중심 체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문제점을 아예 싹을 자르겠다 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보면 그러면 과연 엘살바도르가 어떠냐? 지금 엘살바도르라는 국가를 뭐 잘 아시겠지만 중남미의 위에는 멕시코고요, 밑에는 이제 남미고요. 그 중남미에 있는 국가인데 그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 남한의 한 10분의 1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인구는 650만, 그리고 그 GNP가 4,200달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살지는 않지만, 농업과 공업이 비교적 다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고요. 뭐 아시다시피 온두라스와는 과거에 70년대인가 그 축구 전쟁으로 유명했던 그런 국경 분쟁이 있었던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밑에서 보시면은 이 그림에 보면 가게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시범 마을에 비트코인 QR코드가 붙어 있는 사진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코인이 과연 법정화폐가 되는 것이 이 초유의 사태의 상황을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나, 우리나라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이 법정화폐가 되면 법정화폐에 따른 부분의 교환의 수수료는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외국환 거래법, 옛날에 외권관리법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외국환 거래법에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정화폐, 각국의 법정화폐에는 이 교환에 따른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재부에서 가상자산들도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서로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즉 코인의 국제적인 지위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국가들, 뭐 탄자니아나 케냐나 이런 데들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코인, 뭐 디지털 화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니까 뭐 다 아는 거니까 그냥 제목만.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이 뭐고 가상화폐라는 말이 뭐고 코인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코인은 글자 그대로 이것을 가상화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현물론 존재하지 않는 가상적으로 화폐처럼 쓰일 수 있게 만든 거고요. 그것을 암호화해서 블록체인의 기술로 암호화해서 한 화폐를 암호화폐라고 하는 거고, 그 암호화폐로 우리가 그 투자가 될 수 있고 매매가 중심이 되게 강조를 한 것이 우리가 코인이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요 지금 세 개를 같은 개념으로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용어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위안화와 같은 디지털 법정 화폐, 디지털 법정 화폐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포인트 마일리지와 같은 것들의 성격은 지난번 제가 설명드렸던 강의 아닙니다. 그냥 재밌게 설명했던 그 내용에 보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코인과 주식의 시장은 뭐가 다르지? 우리가 뭐 다 아는 거니까 간단하게. 코인을 발행을 하죠. 코인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은 주식을 발행을 합니다. 이 주식 발행, 코인 발행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를 설립을 하는 것을 주식 발행이라고 한다면 코인 발행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뭐냐면 백서에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는 정관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코인은 이것이 상장이 되면서 개인 간의 거래가 상장해서 거래가 원활하게 되고 가격이 훨씬 안정화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식은 증권거래소라는 곳에 상장이 됩니다. 요건도 굉장히 까다롭죠. 그런데 코인은 자의적 기준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 자의적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코인 거래소라고 하고 있는 곳들이 공인된 데는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국내에 있어서든 해외에 있어서든 주식 거래소라고 하면 이것은 법적 기준에 따른 규정을 지킨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다른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공인기관이 아닙니다. 코인 거래소는. 그런데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주식거래소는 국가에서 자격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굉장히 레귤레이션이 복잡하죠. 뭐 다 아시는 내용. 그리고 이 부분은 기초자산이 코인은 없습니다. 그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재미로 발행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비트코인의 개발자가 이름만 있지 누군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다른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개발자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회사는 회사 자체가 영업행위를 하고 존재합니다. 즉, 이 회사라고 하는 것은 상장된 회사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페이퍼 컴퍼니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할 수가 없죠. 요건에 안 맞아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조건들도 있습니다. 뭐 스펙도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회사가 목적이 존재를 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에서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등락이 되는 것은 유통이 확장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쓰이고 안 쓰이고는 중요하지 않고 유통이 확장이 됩니다. 일부 코인들 중에는 어떤 사용의 목적에 따라서 그것이 예를 들어 사용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슨 금거래소에 따른 대체 지급 수단을 하겠다. 아니면 어떤 산업에 있어서의 기능을 결제 수단으로 하겠다라는 걸로의 유통시장을 확장하는 방법은 하지만 기초자산이라는 것이 유형의 기초자산은 사실상 드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표방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되는 것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한국에 있어서 옛날에 이와 같은 유사한 것들을 하려고 했던 데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머니텐이라고 한 20여 년 됐던 것 같아요. 머니텐이라고 마치 OK 캐시백처럼 그걸 쓰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암호화된 것도 아니고 디지털화된 것도 아닌 중간 단계의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목적은 비슷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식은 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대체로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 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보통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죠.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 것을 보고 두 개를 비교하면 큰 차이점은 기초자산이 없다. 그리고 코인 거래소,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개념은 똑같지만 이것은 법적인 기준 하에서 생성된 건 아니다. 자, 이거는 다 아는 사항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만 하고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각국의 법정화폐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스위프트의 자료를 보면 세계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달러가 약 45%, 유로화가 27%,
파운드가 그래도 아직 힘이 있어요. 한 8.5%. 근데 중국의 위안화가 3%, 일본 엔화도 한 3% 정도밖에 안 되죠. 자, G2인 중국이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결제 금액 기준으로 보면 세계 시장의 3%가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국력을 표방하는 여러 가지 중에 현재 경제 규모에 있어서는 3%가 안 된다. 이것이 뒤에 연결되는 것이 어떤 건지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어쨌든 전 세계는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금융 체계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무슨 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은 생략하고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 건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페이스북이 리베라라고 하는 그런 암호화폐, 가상화폐 코인을 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미국 정부가 이것을 규제를 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게 청문회까지 의회가 여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즉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 체계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페이스북이 이것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지코인이나 이렇게 발행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페이스북이 리브라 대신에 DM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그 부분에 내부 결제 수단으로 하겠다라고 대폭 뭐라고 그럴까요? 사실상 리브라 계획의 원 목표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마치 포인트나 이런 것처럼 마일리지와 같은 기능으로 그냥 축소가 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이해하기가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어떤 시장에 영향을 가질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됐죠. 이 미국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을 보면 다른 코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은 좀 다르죠. 중국은 아까 보시다시피 스위프트를 기준으로 보면 약 한 세계 결제에 쓰이는 걸로 보면 3%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표방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다르죠. 근데 중국이 왜 이것을 좀 다른 입장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중국이 처음에 국제금융시장에 진출할 때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 진입을 시도합니다. 제가 왜 국제금융시장이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일반 다른 시장들은 계속 쭉 성장을 해왔는데 금융 부분에만큼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건 위안화가 아니죠. 달러입니다. 절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데 45% 정도. 실질적으로 영향력까지 감안하면 약 한 60% 정도가 되는 거예요. 보통 달러 60%, 유로화가 한 25%, 30%, 엔화 한 5%,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통화가 90% 이상의 시장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중국은 처음에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까지 제조를 해서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법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해서 공장, 그래서 중국이 한때 전 세계의 생산 기지화가 됐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중국 자체 시장도 컸지만 다른 나라로의 수출하는데 싼 인건비와 세제 혜택 등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전후, 2010년 조금 전부터 이미 시작을 했죠. 자본 금융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상하이나 선전 같은 곳에 베이징이나 이런 데에 단계별로 국영기업의 일정 부분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과 내국인들의 있는 시장을 구분하면서 외국의 자본도 끌어들이고 내국 시장이 외국의 거대 자본에게 초기에 이렇게 소위 점령, 잠식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A, B군으로 리그를 달리하는 것처럼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를 구분하는 것처럼 투자를 제한했지만 어쨌든 부분 개방으로 달러를 모았습니다.
그럼 그 달러를 가지고 무엇을 했냐? 안정자산이라고 하는 미국 채권을 매입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장 큰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에 뭐라고 하면 국채를 팔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국채를 투매를 중국에서 했다. 그러면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많은 외화 자산은 가치가 갑자기 후두둑 떨어질 수 있겠죠. 왜?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가격이 확 떨어지겠죠. 그 당시의 과정에 있어서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됐을 때 힐러리 경쟁자, 당시 그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가 국무부 장관이 됩니다. 미국은 내무부와 외무부를 합친 걸 국무부라고 그러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국무부 장관이 힐러리가 일본과 한국을 들리고 중국을 들립니다. 바로 취임한 직후예요. 그때 중국의 국장급, 과장급 정도가 아주 조용히 한마디 표방을 했습니다. 중국은 당분간 미국의 국채를 팔 생각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을 시사하는 것을 본다면 중국이 당시에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갖기 시작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압도적인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달러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근간이 됐냐? 중국이 1대1로 사업은 개요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국이 세력화하는 국제화의 세력화하는 수단으로 항만, 공항, 철도, 기간산업 이런 것들을 전부 하면서 이것을 새로운 유통망, 새로운 공급망을 제공한다라는 명분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였죠. 그런데 그 국가들이 돈이 없으면 지원을 해줬어요. 뭘로? 벌어들인 달러.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는 국가대로 중국에서도 지원을 받지만 자체적으로도 국가들이 돈을 차입을 해야 되잖아요. 국제금융시장에서. 그런데 그렇게 외화를 빌리면 그 돈의 국가의 채무 비율이 올라가니까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돈이 부족하니까 심지어 총리 관저에 그림까지 내다 파는 일이 생겼죠. 그리고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었을 겁니다. 이게 한 2년 전 얘기죠. 그래서 이 1대1로 사업을 지원을 하면서 중국이 막대한 지원을 통해서 아프리카, 동남아, 동유럽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니까 미국이 달러줄을 죄기 시작했죠. 중국에 대한 달러줄을 죄기 시작했고 그 죄니까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 전략으로 이제 달러가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A 국가에 항만 시설을 만들어줄게. 항만 시설을 만들어줄게. 그런데 그 돈을 달러로 반하고 위안화로 한 반쯤 해서 공사는 누가 한다? 중국의 건설사가 가서 돈을 도로 가져오는. 그러면 채무는 결과적으로 누가 남죠? 그 A 국가에 그대로 채무를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국가가 아니라 보통 운영회사를 설립하죠. 그러니까 이 운영회사가 사실상 디폴트 상태, 지불 불능 상태,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지면 그 운영권을 채권자가 가져가면 중국 정부 또는 중국 정부 하에 투자자가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1대1로의 사업에 있어서의 달러에 목을 죄는 단계에서 지나서 위안화의 국제화, 즉 중국의 팽창 정책을 미국이 제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다음 세대에 있어서의 통화의 주요한 한 방법인 금융의 한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던 가상화폐, 이퀄 암호화폐, 즉 코인, 이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럼 국가가 법정화폐, 즉 위안화를 세계화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위안화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2017년도에 처음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을 하고 지금 8개 신가에서 아마 시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선두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법정화폐,
디지털 법정 코인 이런 정책을 펴나갔어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제조에 의해서 또 아까 말한 외국인 투자에 의해서 유치를 했다가 금융시장 부분 개방을 하고 달러를 많이 가진 걸로 미국에 있어서의 적자를 중국이 그 벌어들인 달러로 미국채를 매입해서 메꿔줘 오는 균형관계가 지난 다음에는 중국 스스로가 위안화의 국제화와 디지털 위안화로 다음 시장을 준비할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물리적인 갈등 이전에 금융의 패권을 과연 누가 갖느냐 하는 우려를 조기에 잠재우려고 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국제금융 쪽에 그 분야에 특화되어 있어서가 아니고 그 부분은 명확합니다. 지금 현재 국제금융 질서는 미국이 달러 중심으로 이 국제금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과연 미국이 바꿀까요? 바꾸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 입장이라면 지금 시장에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달러화의 패권을 중국한테 너 쉽게 들어와. 과거엔 조금 용인했죠. 예를 들면 SDR 같은 거에 중국의 포지션을 좀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상황, 지금 이와 같은 상황들이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되는 거죠. 야, 이거는 초기에 뭔가 정리 좀 해야겠다. 이 속도나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겠다 하는 우려를 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중국이 이와 같이 뭐라 그럴까요? 원래 디지털 위안화를 가장 먼저 해서 이 코인 시장을 바라봤던 중국이 깜짝 놀랄 조치를 합니다. 테슬라 CEO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걸 명분 어떤 계기로 삼았을 수는 있지만 기다리고 있던 중국이 비트코인 등을 포함한 민간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름아름 경고를 했다면 공식적으로 하고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해서 이 협회나 기관 등을 통해서 공고를 발표하는 형태로 가상화폐 거래 및 투기 위험에 관한 공고라고 금지시켰습니다. 심지어 채굴도 성별로 자기가 직접 관장한 게 아니라 성별로 채굴은 전기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금지시켰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금지시켰습니다. 그럼 과연 중국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갔을까요? 하는 부분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